김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누가 어떤 잣대로 그것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계 4대 문명. 보통 이제 황허 문명, 그렇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네. 그 중에서 가장 덜 밝혀지고 신비한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죠.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 분명히 문자가 있긴 있지만 그 문자가 너무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어서. 그렇죠? 옛날에 유적은 유물과 기록에 의존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운 게 황허 문명인데, 하여튼 이 4대 문명이라는 게 좀 지나치 좀 자의적으로 이렇게 누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홍산 문명이라고 있다고 그죠? 홍산 문명. 그거는 양쯔강 그쪽에 그 은허 문명, 은허 유적지, 네. 은나라, 상나라, 하나라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한족의 문명이 아닌 북쪽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홍산 문명. 우리 한민족의 문명은 바로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서방에 제일 처음으로 그 존재를 제대로 알린 거는 진나라였다고 합니다. 진나라. 이 진나라가 이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즉 물론 그 전에 이제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습니다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거쳐갖고 제대로 된 그 통일 국가. 그 전까지는 무슨 나라라고 하지만 좀 나라 꼴이 덜 갖춰졌다고 한다면은 진나라 때에 비로소 전국의 도량형이, 즉 무게 재는 것, 길이 재는 것, 화배 단위 이런 게 통일이 되고 그 중앙적 집권적인 그런 국가를 세웠으며 그리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최초로 자기를 황제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 그래서 시작할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진나라가 서방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차이나가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코리아가 고려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 중국의 스포츠에 대해서 운을 띄우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우리 최동호 선생님께서 스포츠당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입학 시즌이어갖고, 입학식이어갖고 보통 밀리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오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 계속 음악만 들을 수도 없어서 일단 제가 오프닝 멘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쯤은 오셔야 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적도 있었죠. 사실은 유럽 문명이라는 것은 로마 문명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뒤처졌다고 하죠. 오히려 당나라 말이죠. 당나라 같은 경우
서기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그리고 송나라 시대를 거쳐갖고 당송 시절에 중국은 정말 눈부신 문명을 자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해서 몽골족에게 짓밟히긴 했습니다만 그 과학기술의 그런 수준은 매우 높았고요. 그때 이미 화약을 발명해서 불꽃놀이에 쓰기도 하고, 일단은 불꽃놀이용으로 썼었지 군사용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고, 명나라를 거쳐서 청나라 시대에는 건희래, 건희가 아니고 걸륭제, 옹정제 이럴 때는 1600년대 말 1700년대 이럴 때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 중국 역사상에서도 가장 광대한 영토와 국력을 자랑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얻어 터지게 됐죠. 아편전쟁을 거쳐서 청일전쟁, 그것이 청제국의 조종을 울리는 그런 거였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 비슷하게, 물론 그 광대한 영토를 모두 식민지로 전락하진 않았습니다만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국공내전도 치렀습니다만 결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계장막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소련을 철회장막이라고 그랬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것을 끄집어낸 그런 계기가 된 것. 중국도 준비가 됐으니까 국제사회에 등장했겠습니다만 그건 핑퐁 외교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탁구팀 같은 경우는 상대가 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탁구 교류전을 가짐으로써 그런 스포츠에서 승부보다는 외교적인 그런 성과를 가져가려고 서로가 노력했으니까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이 대장정 시절에 이 동굴이나 이런 데 틀어박혀서 그렇죠. 국민당의 폭격을 피하려고 말이죠. 공격을 피하려고 동굴 같은 데서 사령부를 구성하고 밖에 나서 대놓고 스포츠를 할 수 없으니까 테이블 테니스를 한 것인데, 그래서 중국은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었고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탁구에서 지는 건 지는 거고 외교적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유태인 출신의 헨리 키신저를 앞세워서 핑퐁 외교를 구사했고, 중국 측 파트너는 저우언나이 합리주자였죠. 사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이인자. 끝까지 중국 인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치료도 못하고 결국은 병사를 했죠. 그러나 이 저우언나이가 주축이 돼서 핑퐁 외교를 성사시켰고요. 그의 아내 등영초, 이분은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죠. 이 두 부부가 중국 인민들에게 그야말로 사심없는 존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스포츠 전문가이시고 오늘 입학 시즌에 맞춰서 혼잡한 그런 신촌 일대를 뚫고 오느라 지각을 하신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황금 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방송 듣고 계시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한 10분 동안 혼자서 좀 떠들었어요. 참 힘드시죠? 혼자서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아니요, 작가도 없고 원고도 없는데 느닷없이 막히니까 한 5분 정도 늦는다고 해놓고서 한 10분 좀 넘게 늦고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엔 힘들었다가 지금 탄력받아갖고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셔갖고 여기서 말았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일단은 하시기로 했던 오늘 중국 스포츠 예.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동북 삼성이라던가 그런 고구려라던가 그런 역사, 동북 공정 이런 걸 하면서 무슨 굴기라고 했었죠? 그런 거를. 한 2006년쯤에 네네. 대국 굴기라고 이 중국 방송사에서 만들었던 역사 다큐멘터리가 한때 인기를 끌었었었죠. 네. 이 대국 굴기, 대국은 강대국을 얘기하고요. 네네. 이 굴기는 떨쳐 일어난다. 아하.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강대국을 형성해 나갔는지 이 배경과 이 원인과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이틀쯤 전에 중국에서 축구 굴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축구 굴기. 야. 예. 네. 그게 뭔 얘기예요? 중국이 축구로 다시 한번 떨쳐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이 말뿐만이 아니고요. 네. 축구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긴 중국이 스포츠 전 부분에 있어갖고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축구만큼은 정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축구 개혁 종합 방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은 이게 어디가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뭐 체육부에서 해야 되겠죠. 축구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이나 맞아. 무슨 아시안 게임이면은 문체부나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네네. 축구 개혁한다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게요. 맞네요. 네네. 중국에서 발표한 축구 개혁 종합 방안은 중국의 지도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래요? 예. 오, 놀랍죠. 대단하네요. 근데 이거를 왜 이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 네.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 축구 개혁 종합 방안에 나타난 그들이 왜 이 축구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과 중국 체육 강국의 꿈은 상통한다. 일종의 스포츠 민족주의죠. 이거 무섭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왜 개최를 했냐? 우리 G2다. 이 중화주의의 어떤 그 스포츠적인 대형 이벤트의 선전 효과를 노린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 가지고는 뭔가 좀 허전하다는 겁니다. 네. 4년마다 한 번씩 온 세계가 그 난리 법석이 나는 들썩이는 월드컵만 되면 중국은 사라진다. 네. 이 종목별로 봤을 때 세계 최대의 인기를 보고 있는 건 역시 축구이기 때문에 우리 축구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네. 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물론 이제 축구나 이 월드컵에서 중국의 어떤 이 차이나 파워를 과시하고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랑 이런 꿈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네. 스포츠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달라붙은 거는 좀 오버한 느낌도 없잖아 있죠. 네네. 왜 이 중앙정부에서 달라붙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가 좀 예를 들면은 약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미한 존재였다 그러면 그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트 체육에 이렇게 몰두해갖고 예. 그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해합니다만 중국이란 나라는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커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월드컵 우승 안 하거나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지 못해도 별로 그 아쉬울 게 없는 나라인데. 중국이 뭐 이 강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잖아. 네네. 이 축구 열풍 축구 개혁의 중심에 시진핑이 있습니다. 시진핑. 예. 오. 시진핑이 왜 축구 개혁의 중심에 서느냐 간단하죠. 아니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러지? 축구 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들 그래요 도대체? 축구 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도 아닌 축구 광이라고 저 프로축구 만든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네. 제 기억으로는 2011년이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전 이 손학규 강원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전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라고 네네. 해야 되나요?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네. 이 양반이 이제 공식 일정에서 이 시진핑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선물을 줬죠. 네. 선물은 뭐냐면은 약간 묘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박지성의 사인이 들어간 축구공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네. 박지성의 사인이 들어간 축구공을 주니까 이때 시진핑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열받았겠네.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백범 선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나에게도 세 가지 소원이 있다. 당연히 물어보잖아. 소원이 뭐냐? 첫 번째 소원은 중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두 번째 소원은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네네네. 두 번째 소원은 월드컵 개최고 세 번째 소원은 월드컵 우승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었죠. 김구 선생을 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예. 내가 바란 나라는 첫째도 독립이고 둘째도 독립이고 예. 셋째도 독립이다 그랬는데 예. 이 세 가지 소원에 빗대어서 모든 것을 축구에 맞췄군요. 예.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 시진핑이
이번에 월드컵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이번에 16강에 아직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역 예선할 때 중국이 베트남에 5대1로 참패를 했거든요. 그건 뼈 아프네. 참패하자마자 시진핑이 관계자들 불렀습니다. 네. 불러가지고 크게 질책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게 말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유학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호치민 주석도 중국과의 그 관계가 깊었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월남이란 뜻이 월나라의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옛날에 오나라 월나라 있었을 때, 즉, 통일 국가도 아니고, 중국의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인 월나라의 남쪽이라는 뜻이 이제 월남이고, 그걸 베트남으로 읽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라는 뜻인데, 그 변방의 조그만 나라한테 5대1로 졌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 축구 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월드컵 본선 진출, 네. 두 번째로는 월드컵 개최,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드컵 정상을 향해서 중국이 이제 중앙 정부적인 차원에서 축구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미 지난해에 축구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때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축구 특색 학교, 중국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축구 특화 학교 정도 되겠죠? 네. 이 축구 특색 학교를 전국에 2만 개를 만들겠다. 참고로 이게 2만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예. 등록이 된 초등학교, 중학교 팀 합쳐가지고 전부 다 600개입니다. 그래서 2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2만 개면 도대체 선수만 몇 명입니까? 예. 그리고 이들을 지도할 축구 지도자 교사만 6천 명을 뽑겠다. 훈련을 시키겠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중국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 네. 지난 2월 27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축구 개혁 종합 방안. 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축구 발전을 막는 구조적 폐단을 극복하고 네. 축구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구조적 보장을 제공해야 된다. 네. 약간은 살벌한 느낌도 들고 이 목숨 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 무슨 부정부패의 전쟁도 아니고 또는 축첩, 공경에 일어나는 축첩 이런 것에 근절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축구를 진흥시키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갑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일정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예, 네. 뭐냐면은 이 시진핑이 워낙 축구 광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의 이 축구 코드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그 기업에서는 이미 축구에 투자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프로축구팀을 인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광저우 홍다를 들 수 있는데, 이 광저우 홍다는 이미 2013년도에 이 AFC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FC 서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이죠. 예. 네네. 그리고 올해 이제 이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이 돼가지고 조별리그 1차전이 지난주에 다 열렸는데, 네. 우리나라 팀들은 1승을 거뒀고요. 네네. 일본은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중국 클럽 팀들은 4팀이 참가해서 4팀 모두 다 이겼습니다. 4승을 거뒀습니다. 대단하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본을 네. 프로팀들은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성과는 돈이면 프로에서는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선수들 다 끌어모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축구 대표팀 웬만한 선수들은 다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국 클럽 팀들의 경기력은 뛰어났는데 돈으로 사들여온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클럽 팀들의 성적은 좋아지는데 국가대표 성적은 아직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후 정도 될까요? 네. 예를 들면 광저우 홍다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이 아카데미의 축구 학교니까 축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장이 있어야죠. 축구장이 모두 76개입니다. 잠깐요. 축구장이 76개. 잠깐요. 그러니까 광저우 홍다가 예. 운영하고 있는 예. 축구장이 이른 축구 아카데미에 있는 축구장이
76개. 상상이 안 가죠, 그 크기가.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맺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이 청소년,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길러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 후면은 중국도 축구에서 무시 못할 나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공한증이라고 표현되는 왜 대한민국 축구와 만나면 작아지는가 이거였는데 공한증 극복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겠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 축구하면은 크게 보면 중동하고 동북아시아, 네. 한국과 일본으로 갈라져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란, 이라크 우리가 좀 이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면은 일본 또는 한국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 길어도 한 10년 정도 후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묘하네요.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라고 하면 그야말로 독재자, 짜르로 표현되는 그런 푸틴이 그렇다고 해도 싫은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석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집단 지도 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자, 여기서 몇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2012년 아일랜드 방문 중 더블린의 축구장에서 양복의 구두 차림으로 공을 차보고 있는 시진핑의 모습 또는 중국의 축구 굴기 계획, 교육과 과정, 축구 초중학교 필수 과목 지정, 축구학교는 2017년까지 2만여 개 개설, 유소년 선수 10만여 명, 10만 양병설도 아니고 국제화, 스페인 프로팀 지분 인수,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프리메라 리그, 예. 중앙정부에서는 축구개혁 종합방안 마련을 하고 중국 소림사 인근 100만 평 부지에 글로벌 소림 축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미치겠다. 습근평, 네, 그러니까 시진핑인데 추추바오, 그러니까 축구 전문지에서 2011년 7월 7일 시진핑의 축구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도 있고 그렇겠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사실은 이 국가주의, 스포츠주의, 민족주의 이런 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러나 후발주자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국가들이 열을 올리는 건데 전 이렇게 좀 거북해요. 부담스럽고. 거북한데 중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가는 또는 일종의 통과례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의식 수준?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 개발주의죠. 네. 스포츠를 통해서 이 높아진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국가보다도 개인의 행복,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되는데 언제 중국이 그런 때가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을 때 힘만 믿고서 주위 나라들에게 힘으로 윽박지르는 그런 외교, 그런 패권주의 이것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참 살기 힘들어질 텐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축구 굴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비사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지난 시간에 이 정몽준의 이 월드컵 유치 이 도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몽준 기업인이었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축구계에서는 애송이었던 정몽준이 이러저러한 국제사회에서 축구협회에서 말하자면 좀 수모를 겪은 다음에 일을 갈았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93년 1월에 처음 이제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월드컵 유치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국제축구계에서 애송이었었다. 완전 뉴페이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해 왔던 2002년 월드컵 유치 그리고 유치 과정에서 일본으로서는 최대 약점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준비했던 이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도하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3회 연속 진출했다. 축구 실력만큼은 한국이 낫다는 것을 증명했다. 94년 5월에 정몽준이 FIFA
부회장에 당선이 됐다. 네. 이 부회장 당선에는 이 아벨란제로 상징이 되는 친일파, 네. 일본의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밀어주기로 했던 있었는데 아벨란제의 부패와 독재의 염증을 느낀 요한슨을 중심으로 한 유럽 축구연맹 인사들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네. FIFA 집행위원 21분의 1, n분의 1명으로서의 집행위원이 아니라 축구 FIFA 내의 권력 구조의 변화에 반응이 불기 시작했을 때의 중요한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 이런 천재유리의 기회가 왔을 때 FIFA에 입장을 했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그 본인의 의지도 의지였습니다만 모든 조건들이 갑자기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면서 FIFA 부회장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 유치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국민 감정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네. 불타오르게 된 것이었죠. 네. 양국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됐었어요. 뜨거워지니까. 네. 그래서 처음 94년 말에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고노 외상이 네. 처음으로 공동 개최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몇 년도예요? 94년 말이었습니다. 94년이요? 예. 96년 6월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고 네. 94년 말에 이미 이제 이때는 열심히 뛰고 있을 때였었겠죠. 양쪽이. 네. 분위기가 과열되는데 오히려 우리 쪽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는데 네. 일본의 고노 외상이 처음으로 이 공동 개최라는 안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정부 관계자잖아요. 네. 정부 관계자들도 이 유치 경쟁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실패했을 때의 부담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정도였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미 스포츠가 정치 문제화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런 말하자면. 거죠. 네. 예. 일본으로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왔던 것인데 이게 실패한 거에 대한 부담이 큰 거고 우리로서는 느닷없이 월드컵 유치에 나섰지만 상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유치 경쟁에서 패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적인 어떤 그 비난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출발했고 여건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었지만 그래도 일본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상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른 나라랑 할 거면 괜찮은데.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정몽진은 온 세계를 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네. 찾아다니면서 네. 다 이제 수출을 하죠. 네. 폭탄주를 네. 마시면서 직접 만나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노 외상이 이 공동 개최 얘기한 직후에 다시 분위기가 급변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 조직위원장, 우리나라 조직위원장 찾아가지고 공동 개최는 없다. 아. 통보를 해버립니다. 일종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통보고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판 붙자. 그러니까 고노 외상 같은 경우가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일본 내 여론은 안 좋았다는 얘기군요. 그쵸. 그렇죠? 예. 뭐 벌써부터 백기투항하려고 그러냐? 너 왜 지금 빠져나갈 구멍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만데? 예. 어? 뭐 이런 거군요. 네. 이때 공동 개최 얘기가 처음 나왔다가 양국 정부가 계산기를 두들겨 밟겠죠. 실패했을 때 부담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네. 너무 크다. 실패는 상처가 크다. 네. 그래서 진검승부를 겨루자고 주한 일본 대사가 이 조직위원장한테 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최후 통첩이다라고 네. 본 겁니다. 이 몇 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때 네. 이제 나름대로 다 득표 전략이랑 가능성들을 다 계산을 해왔겠죠. 그러면서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유치 경쟁이. 네. 뜨거워지는데 이 판세는 일본이 한참 앞서 나가 있었고요. 네. 일찍 시작했으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아벨란제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이 조금씩 추격을 시작을 하는 그런 판세였었죠. 그러니까 실세를 꽉 잡고 있는 데다가 준비도 많이 했고 자금력도 예. 많았었고. 네. 그러면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95년 5월에 취리히에서 네. FIFA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복선이 깔리는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선이 깔려 있는 해프닝. 예. 네. FIFA의 향후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요한슨 유럽 축구연맹 회장하고 네. 이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이 이제 하야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야투. 예. 하야투와 요한슨이 아벨란제 회장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무렵에 아벨란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네. 공개 서한을 다 공개를 해버리죠. 네네네. 이게 무슨 짓이냐. 노발대발 합니다. 오. 공개 서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네. FIFA 내 투명성을 보장해라. 아벨란제에 대한 정식 도전이었었죠. 그러면서 투명성 보장을 포함한 FIFA 개혁 방안, 월드컵 개혁 방안, 플랜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 네. 플랜의 그 이름은 뭐냐면은 비전 1, 비전 2. 네. 라는 플랜을 제시하게 된 거죠. 이 예. 비전 1, 2에는 분산 개체에 대한 얘기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 그렇죠. 예. 그 아벨란제의 그 위세와 권위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네. 그 전까지는 FIFA 내의 모든 회의에서 아벨란제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집행위원들이 다시 되묻거나 이게 뭐죠? 이렇게 묻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뭐 그런 분위기니까는 염증이 날만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음. 그래서 아벨란제가 상당히 열을 받았었죠. 네. 열 받아가지고 이때의 그 FIFA 집행위원회가 취리해서 끝나자마자 일가를 하죠. 뭐라고요? 공동개최 따위는 절대로 없다. 와. 초강경. 예. 예. 한판 붙자인 겁니다. 네. 드디어, 중립지대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붙는 예. 그런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 돼버렸네요. 근데 아벨란제 입장에 봤을 때에도 자기가 FIFA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회장인데, 네. 요한슨 쪽에서 이 공동개최를 들고 나오니까 공동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위에 금이 가는, 상처가 가는, 자기가 일단 일본을 민다 안 민다를 떠나서 아벨란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공동개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을 했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군요. 파워게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 말이죠. 네. 이러는 사이에 이제 유치 경쟁이 워낙 뜨거워지면서 네. 이때의 집행위원회가 취리해서 열리고 있을 때에 유럽에 있는 몇 개 신문에서 이 유치 경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이 집행위원들을 매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미 전과도 있다. 네. 언제 88 서울올림픽 유치할 때 한국은 IOC 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네. 소스가 어디서 나올까요? 일본에서 나왔겠죠. 당연히 일본이죠. 그 돈은 일본이 더 많았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아벨란제와 요한순의 대립구도가 첨예화되기 시작하는 거였었습니다. 네. 근데 느닷없이 이 한국이 쫓아가는 기세잖아요. 네. 한국의 이 쫓아가는 기세를 보니까 요한손을 등에 업어가지고 심상치가 않다 이겁니다. 갑자기 아벨란제가 원래는 이제 96년 6월에 이 FIFA 집행위원회에서 이 월드컵 개최지를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네. 95년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개월 뒤에 아벨란제가 느닷없이 네. 엉뚱한 소리를 해대죠. 뭐라고 그럽니까?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너무 소모적이니 네. 이 96년 6월이 아니라 96년 1월에 조기에 개최지를 결정하자. 5달이나 일찍. 예. 네. 이건 무슨 의도였습니까? 예. 한국이 쫓아오기 전에 추격을 허용하기 전에 일찌감치 일본을 결정 지어버려야 되겠다. 그 얘기겠네. 이런 뜻이겠었죠. 예.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겠다. 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몽주는 다급해졌죠. 다급해지죠. 예. 아벨란제를 찾아갑니다. 네. 아벨란제를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이제 에콰도르에서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게 됐거든요. 네. 이때 아벨란제가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정몽준이 에콰도르 가서 아벨란제를 단독 면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저돌적이네요. 예. 예정이 없는 면담일 텐데, 그죠? 밀어붙인 거였었죠. 네네네. 근데 아벨란제가 아벨란제 이 단독 면담에서 아벨란제의
그 위세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는지를 짐작해주는 또 해프닝이 있는데요. 네. 이때 스페인어 통역으로 이 에콰도르 이복형 대사, 네. 대사가 이제 그 동행을 했거든요. 스페인어 네. 통역을 네네. 위해서. 근데 통역하는 도중에 이 대사한테 아벨란제가 갑자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통역이 마음에 안 든다. 똑바로 해라 통역. 상대방이 대사인데 네. 대사한테 얼굴 붉히면서 호통을 친 정도로 통역 똑바로 하라고. 와, 진짜 조폭두목이군요. 네. 그 정도였었죠. 네. 그 정도였는데 정몽준이 이 정몽준이 후에 쓴 자신의 그 칼럼 등에서 보면은 뭐 자기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항의한 건지 부탁한 건지 뭐 거래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항의도 했겠죠. 네. 거래도 시도도 했겠고 부탁도 했겠고요. 조기 결정 취소해달라. 이제 그 개별 면담의 이유, 목적은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조기 결정 취소해달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벨란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해라. 그러니까 요한슨 쪽에 붙지 말고 네. 나 쪽으로 와라. 반란이나 FIFA 투명성 이런 얘기 절대로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겠죠. 그러니까 딜을 한 거군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몽준 회장과 아벨란제의 이 개별 면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 95년 10월 달에 FIFA가 비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조기 결정론을 취소를 해버리게 되죠. 이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정몽준 회장은 일단 자신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네. 조기 결정론이 사라지게 됐다. 이런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야. 참 이게 참 스포츠가 역시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스포츠지만 예. 스포츠 행정은 역시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군요. 근데 이 조기 결정론을 이 정몽준과 아벨란제 단독 면담 이후에 이제 95년 10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소를 한 거였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취소했는데 이 조기 결정론의 취소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큰 그 흐름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란제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자신의 위상을 더 공고하기 위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가운데 그 자신의 제대로 된 캐스팅 보트를 구사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전략,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거였었었는데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내세운 것이 조기 결정론이었는데 네네. 이 조기 결정론을 스스로 취소하면서 네. 아벨란제의 권위에도 금이 갔겠죠. 야,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실질적인 힘도 정몽준과 요한슨 쪽에서는 커지게 된 거였어요. 네. 그거를 정몽준은 자기의 공이라고 예. 예, 가져가는 거고 계속. 그렇죠. 네. 예.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일단 자기가 여러 군데 썼습니다. 예, 형님 제 체면도 좀 봐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저 안 돼요. 뭐 이런. 그래서 예. 이제 이 조기 결정론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대세가 좀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이때 이제 정몽준의 계산으로는 일본과 우리의 그 득표 예상이 11대 10 또는 뭐 10대 10 이 정도로 된다 이거였었죠. 네. 백중세. 네. 백중세였었는데 백중세가 되면 우리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캐스팅 보드를 아벨란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표, 적게는 한 표, 많게는 2표 정도를 더 끌어들이는 것에 마지막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러면은 한 표나 2표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은 이 타켓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정해야 될지. 그래서 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 확인된 표 중에서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나 홍콩의 집행위원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것은 홍콩이었습니다. 저라도 홍콩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홍콩이었었는데 이 홍콩의 그 집행위원이 헨리 콕이라는 사람이었었거든요. 헨리 콕. 예, 네. 헨리 콕이었었는데 그 중국의 인민회의 상무위원 출신의 재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헨리 콕이 이제 어느 정도 친일이었었냐면은 지일이라고 하죠. 예, 지일이었었냐 하면은 이 홍콩과 일본끼리의 그 경계인 연합회 있었죠. 친선회. 네. 이런 것도 여기 이제 회장도 맡고 그랬던 거였었는데 왜 홍콩을 붙잡았냐 하면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분석이 나왔죠. 뭐냐면은
이 2000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죠. 시드니 올림픽. 네네. 이때 이 2000년 올림픽 개최 때 시드니하고 베이징이 붙었습니다. 네. 베이징이 물 먹고 2008년에 개최한 거였거든요. 네. 이때 우리가 애초에 이 베이징을 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늦게 시드니로 틀었습니다. 배신 때렸는데. 예, 배신을 때렸죠. 그럼 관계가 중국이 여기에 섭섭함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유치 경기에 붙었을 때에 그 섭섭함 때문에 중국의 분위기는 한국 믿을 수 없다. 일본을 밀겠다로 간 거였었습니다. 네. 이것을 만나가지고 왜 일본을 지지하는지를 알았으니까 해답을 풀 수가 있잖아요. 네. 정몽준이 헬리콥을 만났습니다. 네. 두 가지의 열쇠를 줬죠. 예. 첫 번째 열쇠는 깨끗한 사과. 오해다. 뭐 그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드니를 지지했는데 다음번 베이징 개최하려고 도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견노지마를 아끼지 않겠다. 네. 이 한 가지 열쇠를 줬고요. 또 한 가지 열쇠는 뭐냐면은 견마지로. 네. 헬리콥이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90년대에 90년 6월에 결정할 때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네. FIFA 집행위원회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헬리콥의 욕심은 자신의 아들을 FIFA 집행위원으로 밀어넣는 거였었죠. 그러면 표가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몽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군요. 딜에 성공하게 된 거였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11대 10 정도 최대 우리가 11 정도로 봤을 때에 10대 10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의 안정권 나름 판단했던 표를 한 표 더 확보하게 된 거였었죠. 예. 그래서 6월 1일 96년 6월 1일 드디어 운명의 개최지 투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투표일 직전에 일본 쪽으로 갔다는 소문도 막 퍼지기 시작했었어요. 누가요? 헬리콥이? 언론 보도. 언론 보도가? 일본이 유리하다. 일본이 유리하다. 예. 그런데 이 정몽준이랑 우리 측의 관계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런 언론 보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분명히 우리는 자신이 직접 만나서 우리 쪽에 도와주겠다라고 표 계산을 다 했는데도 일본이 유리하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또 해보고 했을 때에 우리가 최대 13대 8까지 앞서 나간다. 하나의 의심이 있었었죠. 일본도 13대 8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13대 8. 선거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나서는 우리 밀어주겠다. 저쪽 만나서는 저쪽 밀어주겠다.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심이 안 되죠. 네.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순회에서 다 1대1로 다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슨이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라고요? 96년 5월. 그러니까 이 개최지 결정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한국과 일본 월드컵 공동 개최하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버리는 거죠. 어이고. 결의안을.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이 결의안 처음 나오고 난 뒤에 이 공동 개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이 FIFA 내에서는 너무 뜨거워졌고 상처가 깊다. 요한슨도 상처받을 수 있고 아벨란드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FIFA 내에서 오히려 더 공동 개최를 추진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동 개최를 FIFA가 추진했냐면은 이 6월 1일이 개최지 투표였었고요. 5월 30일, 그러니까 투표 하루 전이죠. 이때 결정적으로 조셉 블래터 FIFA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FIFA 회장이셨죠. 이 블래터 사무총장이 일본 대표를 개별 면담했습니다. 네. 만난 이유는 뭐냐면은 공동 개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너희가 지금 불리하다. 세상에.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었죠. 하루 뒤에 응답을 내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단독 개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라 그러나요? 승자도 패자도 국제 그 스포츠계에서는 대단히 그쪽 편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내상이 깊어지니까 대강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타협을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절대 공동개최 불가 입장에 섰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 전날 이 조셉 블래터가 만나가지고
공동기체 받아들여라. 지금 네. 너희들이 더 불리하다라고 하니까 일본도 입장을 바꿨는데 한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네. 우리도 이제 공동기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리에게 나갔다가 오히려 더 그렇죠. 표기선에 틀려가지고 또 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소탐 대실. 이번에 예.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국제 스포츠계에서 좀 신사도를 모르는 예. 그런 나라라고 얘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받아들였다는 네.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정몽준 회장이 그 추리에 있는 사부의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결정하다죠. 우리도 받아들일까 말까. 근데 우리 측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했던 집행위원들까지 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그 잭 워너라는 집행위원도 있었고요. 네. 이 코스타리카 집행위원들도 있었는데 이 집행위원들은 주장했어요. 표대결에서 우리가 앞선다. 내가 앞장설게. 밀어붙이자. 이런 과격한 얘기까지 나왔었었는데 합리적인 이홍구 조직위원 유치위원장이나 등등에 봤을 때 우리로서도 부담이 있고 이 상처 없이 가자라는 생각 판단으로 분산기체를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블래터 사무총장의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 후에 우리 측에서 또다시 이 공동기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처 없이 표대결 없이 공동기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킨 게임에서 결국은 마주보고 달리던 두 대 기관차가 중재에 의해서 멈춰서게 된 거였군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 모두가 승자. 그러나 일본은 원래 혼자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고 네, 대한민국은 도전자의 정신으로 가서 결국은 성과를 이뤄낸 정몽준 축구 인생에서 축구 행정가 인생에서 최초의 아주 큰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때가 됐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한 3초 정도 시간 될까요? 네네. 이 FIFA 마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 FIFA가 얼마나 부패인가를 쓴 책이었는데요. 여기 토마스 키스트너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네. 이 2002년 월드컵 개최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네. 이 사람이 보기에 양국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었다. 네. 라고 이 책에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 FIFA의 강권, FIFA도 이 권력 정치에 따른 이해 득실을 계산해보고 막판에 FIFA가 공동개최로 틀었다. 네. 공동개최로 틀은 FIFA의 강권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네. 또 FIFA도 이렇게 공동개최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비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